한 철길이 개통 2년 만에 국가적 자존심에서 재정폭탄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후시입니다. 왜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가 텅 빈 채로 달리며 빚더미를 만들어냈을까요? 처음엔 정부 부담 없다며 55억 달러로 시작했지만 결국 73억 달러와 연 1,700억 원 이자로 커진 중국식 함정, 그리고 예상 승객의 3분의 1밖에 타지 않는 현실이 말해줍니다. 스리랑카 항만, 라오스 철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된 중국의 빚 함정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 1,700억 원의 이자 부담과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객실은 결과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바로 역 설계와 수요 예측에서 말입니다. 자카르타 한림역에서 시내까지 경전철로 28분을 더 가야 하고 반둥도 도심이 아닌 외곽에 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국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인도네시아에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2025년 현재 후시 고속철도의 누적 승객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루 평균 승객은 평일 1만 7천 명, 주말 2만 명 수준입니다. 당초 중국이 약속했던 하루 5만 명에서 7만 6천 명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시속 350km로 달리는 최신 열차 안에서 승객들은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 3시간 걸리던 길을 40분으로 줄였다지만 환승시간까지 더하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고속철도 본연의 가치인 시간 단축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수익성 문제입니다. 연간 매출 1억 1천만 달러로는 연간 이자 1억 2천만 달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매출보다 이자가 더 많은 기묘한 상황입니다. 운영사인 KCIC는 2024년 한 해 동안만 3,6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표값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돈 3만 원인 기본 요금은 기존 교통비의 3배나 되어 서민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빠르긴 하지만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운 교통수단이 된 것입니다. 한림역에서 자카르타 시내 중심가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갈아타고 30분 가까이 더 이동해야 합니다. 반둥 쪽도 마찬가지로 도심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추가 교통비와 시간이 듭니다.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운행 빈도 감소도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당초 하루 40회 운행 계획이었지만 승객 부족으로 운행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행이 줄어들면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승객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타도 돈을 잃는다니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실패가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심장부인 자바 섬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이 바로 자카르타 반둥 143km입니다. 수도와 서부 자바 중심지를 잇는 이 구간엔 매일 수십만 명이 이동합니다. 기존 도로와 낡은 철도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국이 눈독을 들인 것입니다. 자카르타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입니다. 거대 도시란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를 말하는데 교통체증이 극심하기로 유명합니다. 반둥까지 자동차로 가면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고 기존 철도는 4시간 가까이 소요됩니다. 빠른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수요를 바탕으로 중국은 사업성을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환경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바 섬 서부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복잡한 지형에 열대 기후까지 겹쳐 공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우기에는 집중호우로 공사가 중단되기 일쑤였고 건기에는 극심한 더위로 작업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토지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 숫자였습니다. 토지 보상비란 공사 때문에 땅을 써야 할 때 원래 주인에게 주는 돈입니다. 반둥 쪽으로 갈수록 높은 산을 뚫어야 해서 터널과 다리 공사가 필수였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철도 기반 시설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대부분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든 좁은 철도였거든요. 좁은 철도와 넓은 철도는 선로 폭이 달라서 고속철도엔 완전히 새로운 선로가 필요했습니다. 기술과 운영 경험도 부족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기술 패키지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심리적 약점도 중국이 파고들 틈을 제공했습니다. 동남아 최초 고속철도라는 타이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겐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2019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실제 수익성이나 운영 효율성보다는 체면과 국가 자존심이 우선됐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이런 열망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성향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업 검토 과정에서도 수요 예측이나 수익성 분석보다는 기술력 과시와 국가 위상 제고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런 구조적 맹점이 훗날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근본 원인이 됐습니다. 2015년 인도네시아 정부 앞에 놓인 두 제안서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였습니다. 일본 62억 달러, 중국 55억 달러, 7억 달러 차이로 중국이 저렴해 보였지만 진짜 차이는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자율과 상환 방식에서 말입니다. 이 차이가 인도네시아 운명을 갈랐습니다. 일본 제안의 핵심은 안정성이었습니다. 해외 개발 원조 방식으로 연 0.1% 초저금리에 40년 상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해외 개발 원조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신 인도네시아 정부가 직접 채무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부 장부에 바로 외국 빚으로 기록되는 투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부담스럽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정반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업비는 55억 달러로 더 싸게, 하지만 이자는 2%로 20배 높게 책정했습니다. 가장 교묘한 부분은 채무 구조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닌 민간 합작회사 KCIC가 빚을 진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부 보증도 없고 정부 예산도 안 든다며 달콤한 포장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부 재정에 아무런 부담이 없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조코 대통령에겐 중국 안이 정치적으로 훨씬 부담이 적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가격 급락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 사업은 정치적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중국 제안은 정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동남아 최초 고속철도를 얻을 수 있다는 환상을 제공했습니다. 마치 공짜 점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노선 설계에서도 양국의 철학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일본은 자카르타와 반둥 도심을 직접 연결해 최대한 많은 승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도심 외곽에 역을 배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자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도심보다 외곽이 토지 보상비도 싸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설계였습니다. 중국의 제안 방식은 전형적인 미끼 상품 전략이었습니다. 초기 비용은 낮게 잡고 복잡한 금융 구조로 리스크를 감추고 달콤한 조건으로 포장해서 상대방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는 수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결국 0.1% 이자의 확실한 혜택 대신 2% 이자의 불투명한 약속을 택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득에 현혹되어 장기적 손실을 자초한 전형적 사례가 된 것입니다. 2016년 1월 착공식은 그야말로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참석해 이 프로젝트를 1대1로의 모범 사례라고 선언했습니다. 1대1로란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전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현대화의 선봉장 역할을 맡게 됐다며 양국이 자화자찬했습니다. 중국에게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였습니다.
인구 2억 7천만의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면서 말라카 해협이라는 핵심 항로를 끼고 있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무역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바닷길입니다. 고속철도 건설은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중국 경제권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경제적 수익보다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열차 제작, 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를 중국이 독점했습니다. 중국 중철이 건설을 맡고 중국 중차가 열차를 만들고 중국 기술자들이 시스템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단순 하청업체 역할에 그쳤습니다. 일괄 납품 방식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을 중국이 완성해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중국 기업들에게는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동남아 다른 국가들의 고속철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비슷한 제안을 하며 시장 확대에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철도 기술의 전시장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토지 소유권 분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토지를 수용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지역 주민들의 보상 요구도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공사 중 안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2022년 반둥 인근 공사 현장에서 중국인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차 제동 장치 오작동과 운전자 실수가 겹친 결과였지만 중국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시험 운행이 시작될 때까지 양국 정부는 여전히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속 350km로 달리는 열차는 기술적으로 완벽해 보였고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40분 만에 도달한다는 목표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공과 상업적 성공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개통 첫날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동남아 최초 고속열차라는 자부심으로 언론과 정치인들이 앞다퉈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상업 운행이 시작되자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었습니다. 실제 이용객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불편함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고속철도 자체는 빠르고 깔끔했지만 실제 목적지까지 가는 총 시간을 계산하면 기존 교통수단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 한림역까지 가는 시간, 대기 시간, 반둥에서 다시 시내까지 가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고속철도의 시간 단축 효과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요금 체계도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본 요금이 우리 돈 3만 원으로 기존 버스나 일반 열차보다 3배에서 4배나 비쌌습니다. 여기에 역까지 가는 교통비와 도착 후 시내까지 가는 비용까지 더하면 총 교통비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빠르긴 하지만 비싸고 복잡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고객층인 비즈니스 승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동 시간보다는 전체적인 편의성을 중시했습니다. 자동차는 집에서 회사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지만 고속철도는 여러 번 교통수단을 바꿔야 했습니다. 짐이 많거나 회의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환승 과정이 더욱 번거로웠습니다. 승객 수요 부진은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하루 40회 운행 계획이었지만 승객이 적어 운행 횟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행 간격이 늘어나면서 승객들은 더욱 불편을 느꼈고 이는 다시 승객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열차가 없으니 결국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연결교통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연결교통망이란 주요 교통수단과 다른 지역을 이어주는 보조교통시설을 의미합니다. 한림역과 자카르타 시내를 잇는 지하철 연장선 건설, 반둥역 주변 버스 터미널과 주차장 확충 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건설에 예산을 모두 쏟아부은 상황에서 추가 인프라 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부재도 문제였습니다. 일반 승객들에게 고속철도 이용 방법이나 장점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예약 시스템과 낯선 역 위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꺼렸습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품이나 할인 제도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고속철도는 교통 네트워크에서 동떨어진 고립된 시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만든 철도가 정작 사람들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공사 시작 2년 만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당초 55억 달러에서 73억 달러로 33% 폭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무려 18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해진 것입니다. 토지 보상비 급등, 예상보다 복잡한 지질 조건, 강화된 환경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내세웠던 저렴한 건설비라는 핵심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 건설 모델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자국에서 대규모 토지 수용과 초고속 건설이 가능한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환경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토지 소유자들과 일일이 협상해야 했고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지질 조건도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자바 섬은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라 지반이 불안정하고 지하수 분포도 복잡했습니다. 중국 기술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열대 기후의 특수성도 공사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기에는 집중호우로 공사가 중단되고 건기에는 극심한 더위와 습도로 작업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행정 절차도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공동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특히 전통 마을을 관통하는 구간에서는 종교적, 문화적 이유로 공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추가 보상비와 우회 공사비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개발은행의 태도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처음에는 2%라는 비교적 낮은 이자로 관대하게 자금을 지원했지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자 추가 자금에 대해서는 3.4%라는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KCIC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패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2021년 프로젝트 담당 장관이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사업을 떠맡았다고 폭로하면서 국민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부패 척결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어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서 일부 관료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중국이 처음에 내세웠던 모든 약속들이 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저렴한 공사비, 빠른 완공 기간, 정부 부담 제로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모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제안보다 더 비싸고 더 복잡한 사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미끼 상품의 전형적인 결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상황은 극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KCIC의 대주주인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연합의 부채가 우리 돈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 자체가 파산 직전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이자만 140억 원씩 쌓이고 있지만 이를 감당할 수입원이 없습니다. 로산 루슬라니 투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중국과의 빚 조정 협상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빚 못 갚기를 피하기 위한 전면적 개선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중국 빚을 갚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민간 사업이라며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이 비싸서 타지도 못하는 기차의 빚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황당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는 사실상 항복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당초 민간 주도 사업이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던 원칙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속철도가 국가 인프라라는 명분으로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중국과의 재협상 과정도 예상만큼 순탄하지 않습니다. 중국개발은행은 이미 이 사업을 고위험 프로젝트로 분류해놨습니다. 이자율 인하나 상환기간 연장보다는 오히려 담보 강화나 정부 보증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1대1로 사업 전반에서 부실 채권이 늘어나자 예전처럼 관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정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0.1% 초저금리 제한을 거부하고 왜 중국의 2% 이자 조건을 선택했느냐며 정부 책임자들을 강하게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방식을 그대로 따라 외곽에 역을 배치한 설계 결정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선택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셉니다. 자카르타와 반둥에서는 고속철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은 이용할 수도 없는 비싼 교통수단을 위해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층과 중산층의 반발이 심한데 이들에게 고속철도는 부유층을 위한 사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됐던 동부 자바 수라바야까지의 연장 계획은 완전히 백지화됐습니다. 추가로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은 1단계의 참혹한 실패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기존 철도망 전철화와 도로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결국 혁신적인 민협력 모델이라고 자찬했던 사업이 정부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전형적인 공공사업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는 첨단 기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개발 열망이 만났지만 가장 기본적인 수요 예측과 접근성 설계에서 치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1,000만 명이 탑승해도 적자를 면하지 못하는 기묘한 현실과 결국 정부가 떠안게 된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입니다. 이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1대1로 전략의 전형적인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달콤한 조건으로 상대국을 유혹하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최종적으로는 상대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 부담을 안겨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빚 함정 외교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는 중국 해군 기지로 전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부티 항구는 사실상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도 중국 차관으로 건설한 인프라의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주거나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훨씬 더 엄격한 검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중국 자금으로 추진하던 동부 연안 철도 사업의 조건을 전면 재협상해서 사업 규모를 크게 줄였습니다. 태국도 중국 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단계별로 축소하며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사례를 면밀히 관찰하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중국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의 제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와 달리 여러 선택지를 놓고 비교 검토하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 인프라 사업에서 이런 교훈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적 우수성이나 자금 조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 상황에 맞는 치밀한 설계와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입니다. 중국식의 미끼 상품 전략이 아닌 상호 이익과 신뢰의 바탕을 둔 정직한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력과 함께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에 있습니다. UAE 원전 사업이나 폴란드 방산 수출에서 보여준 것처럼 장기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이 결국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 이익보다는 상대국의 실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라오스가 중국 철도 건설로 인해 어떻게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는지, 그리고 스리랑카는 왜 자국의 핵심 항만을 99년간 중국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중국의 빚 함정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각국이 학습 효과를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국제 경제 이슈의 숨겨진 진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